EU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브뤼셀 긴급회의에서 27개국 장관 전원이 만장일치로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배터리, 조선, 방산, 원전 4개 분야에서 동시에 무너진 유럽이 선택한 건 아시아의 작은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850억 유로 협력안의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브뤼셀 EU 본부 지하 3층, 코드네임 유로파 벙커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공습을 견뎌낸 이 콘크리트 벽이 지금 이 순간 다시 한번 역사의 무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두께 1.5m의 방벽 너머로 브뤼셀 시민들의 시위 함성이 둔탁하게 울려 퍼집니다. 난방비가 3배로 뛰었다고, 공장이 문을 닫았다고, 우리 아이들 미래가 없다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EU 27개국 산업장관 긴급 소집, 100년 만에 비상사태라고 합니다. 저도 30년간 독일 연방경제기후부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위기를 봤지만 이렇게 절박한 회의는 처음입니다. 회의실 앞 47명의 고위 관료들 얼굴에는 하나같이 공포가 서려 있습니다. 바로 어제 스웨덴의 자존심이었던 노스볼트가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부채 58억 유로, 3,000명의 직원이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노스볼트의 파산은 단순한 기업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유럽 배터리 산업의 심장이 멈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격파는 도미노처럼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차 생산 중단, 에너지 저장 시스템 마비, 방산 업체들의 비명. 48시간 안에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EU 산업의 85%가 마비됩니다. 85%.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독일의 자동차 공장이 멈추고, 프랑스의 원전이 부품 없이 돌아가고, 이탈리아의 조선소가 껍데기만 남는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러시아가 가스 밸브를 완전히 잠갔습니다. 지금 EU 전체 난방 비축량은 겨우 3주치. 영하 20도가 예보된 이번 겨울을 3주치 가스로 버텨야 합니다. 회의실 중앙 대형 스크린에 붉은 글씨가 깜빡입니다. 경고 EU 산업 비상사태 데드라인까지 47시간 58분. 그때 문이 열리고 EU 집행위원장 마리안느 베버가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잠을 못 잔 게 분명했습니다. 아니, 아마 이 회의실에 있는 누구도 어젯밤 제대로 눈을 붙이지 못했을 겁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베버 위원장의 첫 마디였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앉지도 않은 채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지금부터 48시간 안에 답을 찾아야 합니다. 못 찾으면 유럽 경제는 끝입니다. 저는 회의 테이블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독일 연방경제기후부 산업정책 차관 한스 뮬러. 그게 제 직함입니다. 30년 전 지멘스 엔지니어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 아버지는 폭스바겐에서 40년을 일했고 저는 그 자부심을 물려받았습니다. 메이드 인 저머니. 이 5글자가 제 인생 전부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위기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럽이 흔들릴 때 독일이 중심을 잡아야죠. 우리의 기술력, 우리의 노하우, 우리의 시스템으로 이 위기를 돌파하면 됩니다.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요. 1970년대 오일 쇼크도, 2008년 금융위기도, 2020년 팬데믹도 독일이 버텨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각국 현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베버 위원장이 손을 들자 스크린에 유럽 지도가 떴습니다. 빨간색으로 물든 국가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스웨덴, 핀란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거의 모든 주요국이 위기 상태였습니다. 스웨덴 대표 카타리나 스벤손이 먼저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 든 보고서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노스볼트 파산의 직접적인 당사자였으니까요. 노스볼트 상황을 보고 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부채 58억 유로, 직원 3,000명 해고, 스웨덴 북부 셀레프테오 공장 가동 전면 중단.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노스볼트의 배터리를 의존하던 유럽 전기차 업체 12곳이 동시에 생산 중단 위기에 처했습니다. 폭스바겐, BMW, 벤츠, 볼보, 스텔란티스, 르노 전부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재고는 얼마나 남았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카타리나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2주치입니다. 밀러 차관님. 2주 안에 대체 공급선을 확보하지 못하면 유럽 전기차 산업 전체가 멈춥니다. 2주. 저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배터리 생산은 단기간에 될 일이 아닙니다. 공장을 짓는 데만 최소 2년, 양산 체제를 갖추는데 또 1년. 그런데 2주 안에 해결하라고요? 중국산은 어떻습니까? 프랑스 대표 피에르 르클레르가 물었습니다. 카타리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난달 EU가 중국산 배터리에 38%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중국은 보복으로 유럽 핵 물량을 절반으로 줄였어요. 게다가 CATL 배터리는 안전 인증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함부르크 전기버스 화재도 중국산 배터리 결함이었잖아요. 그럼 일본은요? 파나소닉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엔 이탈리아 대표 마르코 베르나르디가 끼어들었습니다. 파나소닉은 이미 테슬라 물량 감당하기도 벅찹니다. 유럽에 돌릴 여력이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배터리를 구한단 말입니까? 마르코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한나라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을 말하는 순간 100년간 쌓아온 유럽 제조업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바로 그때 회의실 구석에서 조용히 노트북을 보던 폴란드 대표 야체크 코발스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곳이 있긴 합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야체크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이요. 그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제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나왔다는 걸 스스로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독일 산업계에서 일하면서 쌓아온 자부심이 제 입을 통해 쏟아져 나왔습니다. 코발스키 차관, 농담하시는 겁니까? 한국은 우리 독일이 30년 전에 기술을 이전해준 나라입니다. 조립이나 잘하는 하청 공장한테 유럽의 운명을 맡기자고요? 야체크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저는 말을 끊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건 유럽 산업의 생존입니다. 농담할 시간 없어요. 저도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밀러 차관님. 야체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말을 귓등으로 흘렸습니다. 폴란드가 뭘 알겠습니까? EU에서 제조업, 경험이 가장 얕은 나라 중 하나인데. 잠깐만요. 카타리나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노스볼트 파산의 책임자답게 신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 배터리요? 확실히 양은 많죠. 하지만 품질은 우리 노스볼트가 위였습니다. 수요일 문제만 해결됐다면 지금쯤 한국을 따라잡았을 거예요. 운이 나빴을 뿐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타리나의 말이 맞습니다. 노스볼트는 기술력은 충분했습니다. 단지 규모의 경제에서 밀렸을 뿐이죠. 맞습니다. 한국이 양산에서 앞서는 건 인정해요. 하지만 그건 기술력이 아니라 저임금 노동력 덕분입니다. 부가가치는 우리가 위해요. 마르코가 거들었습니다. 이탈리아 특유의 손짓을 섞어가며 말했습니다. 피아트가 현대한테 진다고요? 웃기는 소리예요. 우리는 자동차를 예술로 만듭니다. 한국은 그냥 탈 것을 찍어내는 거죠. 회의실 여기저기서 동의하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마르코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했으니까요. 자동차는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문화이고 역사이고 철학입니다. 카를 벤츠가 1886년에 최초의 자동차를 발명한 이래로 독일은 140년간 자동차 문명을 이끌어왔습니다. 한국이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한 게 겨우 50년 전입니다. 비교 자체가 불경스럽습니다. 솔직히 말합시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 전체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잘하는 게 뭡니까? K-팝, 드라마? 그래요, 인정합니다. BTS는 대단해요. 오징어 게임도 재밌게 봤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공업과 무슨 상관입니까? 몇몇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예 산업이나 잘하는 나라가 배터리를 만들고 원전을 짓고 조선소를 운영한다고요? 우리가 지금 뮤직비디오 촬영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회의실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저는 그 웃음에 힘을 얻어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기술을 베껴서 성장한 나라입니다. 삼성 반도체, 처음에 도시바한테 배웠죠. 현대자동차, 미쓰비시 엔진으로 시작했습니다. 포스코 철강, 신일본제철 기술을 들여온 겁니다.
원천 기술이 없는 나라예요. 스페인 대표 소피아 헤르난데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밀러 차관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제가 알기로 한국은 내수 시장도 작고 인구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5천만 명짜리 시장에서 세계 경제를 논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확합니다. 저는 소피아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출산율이 0.7명대입니다. 세계 최저예요. 20년 뒤면 노동력이 반토막납니다. 그런 소멸 예정 국가한테 유럽의 미래를 맡기자고요? 네덜란드 대표 에바 판데르백이 거들었습니다. 반도체도 사실 대만이 더 앞서 있지 않나요? TSMC가 세계 1위잖아요. 굳이 한국을 언급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죠. 반도체는 대만, 자동차는 독일, 원전은 프랑스, 조선은 일본. 각 분야에 전통 강자들이 있습니다. 한국은 그냥 다 조금씩 따라하는 나라예요. 마스터 오브 넌, 세컨드 인 에브리띵. 저는 회의 테이블을 한 바퀴 돌며 말했습니다. 손가락으로 각 나라 대표를 가리키며. 우리에게는 전통이 있습니다. 역사가 있습니다. 독일의 장인정신, 프랑스의 예술성, 이탈리아의 창의성, 영국의 혁신. 수백 년간 쌓아온 이 유산을 고작 50년 된 신생국한테 넘겨줄 순 없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스웨덴의 카타리나, 이탈리아의 마르코, 스페인의 소피아, 네덜란드의 에바까지. 회의실 대부분이 저를 지지했습니다. 저는 흐뭇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 제 시야 구석에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폴란드 대표 야체크 코발스키가 여전히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인가? 저는 의아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과 뭔가 특별한 관계라도 있나?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데. 코발스키 차관, 할 말 있으시면 하시죠. 제가 도발적으로 말했습니다. 야체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묘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뭐랄까 안타까움 같은 게 서려 있었습니다. 밀러 차관님, 야체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차관님 댁에 전기차 있으십니까? 뜬금없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BMW X가 있습니다만. 배터리 어디 거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BMW X 배터리. 당연히 독일제겠죠. 아니면 적어도 유럽산.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독일 생산이겠죠. 야체크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삼성 SDI입니다. 한국산이에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그게 사실인가? 그리고 밀러 차관님 휴대폰 메모리 칩도 삼성, 집에 있는 TV 패널도 LG, 냉장고 컴프레서도 한국산입니다. 차관님 생활 곳곳에 한국이 들어와 있어요. 모르고 계셨을 뿐이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야체크가 노트북을 회의실 메인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데이터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좀 다른 숫자들을 보여드려도 될까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팔짱을 꼈습니다. 어디 한번 보자. 그까짓 숫자가 뭘 증명하겠어. 말씀하시죠. 제가 냉소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숫자들이 제 30년 신념을 산산조각 낼 거라는 걸. 야체크가 스크린에 첫 번째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세계 배터리 시장 점유율 2024. 한국 64.3%, 중국 28.7%, 일본 5.2%, 유럽 1.8%.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64.3%. 한국이 세계 배터리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한다고요? 이 숫자, 맞습니까? 카타리나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노스볼트 품질이 더 좋았다고 말했던 사람이 충격에 휩싸인 표정이었습니다. 출처는 SNE 리서치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 공인 조사기관이에요. 야체크가 답했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중국이 28%밖에 안 됩니까? 제가 알기로 CATL이 세계 1위인데 출하량 1위와 점유율 1위는 다릅니다. 차관님. 야체크가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CATL은 저가 배터리 시장에서 강합니다. 하지만 고부가 가치 배터리, 특히 프리미엄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은 한국이 지배하고 있어요. BMW, 벤츠, 아우디, 포르쉐의 전기차 배터리. 전부 한국산입니다.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래서 뭐 어쩌자는 겁니까? 마르코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배터리 하나로 뭘 증명하시게요? 우리 유럽에는 자동차, 항공, 조선, 원전, 방산까지 다양한 산업이 있습니다. 야체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도 보여드리죠. 두 번째 그래프가 떴습니다. 세계 LNG 운반선 수주량 2024. 한국 87.4%, 중국 9.8%, 일본 2.1%, 유럽 0.7%, 87%. 소피아가 소리쳤습니다. 한국이 세계 LNG선의 87%를 만든다고요? 네. 지금 바다 위를 떠다니는 LNG, 운반선 10척 중 9척이 한국산입니다. 영하 163도의 액화가스를 싣고 대양을 건너는 극한 기술이죠. 중국도 도전했다가 지난해 배 한 척이 항해 중 가스 누출로 폭발했습니다. 선원 47명이 사망했어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러시아가 가스를 끄는 지금 EU가 살려면 중동과 미국에서 LNG를 수입해야 합니다. 그 LNG를 실어올 배는 어디서 구하시겠습니까? 한국 조선소 말고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저는 반박하려 했습니다. 뭔가 말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야체크가 세 번째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원전 건설 실적 비교. 핀란드 올킬로오토 3호기 프랑스 아레바 건설. 계획 4년. 실제 18년. 초과 비용 120억 유로. UAE 바라카 원전 한국 건설. 계획 7년. 실제 6년 10개월. 초과 비용 0. 뭐라고요? 피에르 르클레르의 얼굴이 불그락불락해졌습니다. 프랑스 대표인 그에게 이건 치욕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원전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자부해왔으니까요. 핀란드 올킬로오토 원전 아시죠? 프랑스 아레바가 건설했습니다. 원래 4년이면 완공될 거라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18년이 걸렸습니다. 예산 초과가 120억 유로예요. 야체크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반면 한국은 UAE 사막 한가운데에 원전 4기를 지었습니다. 계획보다 빨리 예산 안에서 완공했어요. 현재 UAE 전력의 25%를 이 원전이 공급합니다. 피에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케이스가 다릅니다. 핀란드는 안전 규정이 까다롭고 UAE는 규제가 느슨하니까 빨리 지은 거예요. 안전요? 야체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 뭔가 의미심장한 게 담겨 있었습니다. 바라카 원전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강화된 국제 안전 기준을 모두 충족했습니다. 오히려 핀란드 올킬로오토가 건설 중에 안전 문제로 여러 차례 공사가 중단됐죠. 결국 아레바는 그 프로젝트 때문에 파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피에르가 다시 말하려 했지만 야체크가 먼저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방산 수출 증가율 2020에 2024. 한국 437%, 프랑스 12%, 독일 마이너스 8%, 영국 마이너스 15%. 이번엔 독일 국방부 대표 클라우스 슈미트가 표정을 굳혔습니다. 이건 또 무슨 숫자입니까? 방산 수출 증가율입니다. 한국은 4년 만에 437% 성장했어요. 세계 4위 무기 수출국으로 올라섰습니다. 437%. 클라우스가 안경을 벗어 닦았습니다. 자신의 눈을 의심하는 듯 했습니다. 독일 레오파드 전차, 주문하면 납품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야체크가 물었습니다. 클라우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 밖에 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4년입니다. 빨라야 3년. 근데 폴란드가 한국 K2 전차를 주문했을 때 납품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야체크가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4개월입니다. 180대를 4개월 만에 받았어요. 침묵. 숨막히는 침묵이 회의실을 감쌌습니다. 저는 멍하니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64.3%, 87.4%, 18년 대 7년, 437%, 4년 대 4개월. 말도 안 돼.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사실일 리가 없어. 뭔가 조작된 거야. 폴란드가 한국한테 뭔가 받았나? 왜 이렇게 한국 편을 드는 거지? 코발스키 차관.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숫자 게임 재밌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독일에는 10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장인 정신이 있고, 노하우가 있고, 브랜드 가치가 있어요. 한국이 몇 년간 잘 나간다고 해서
그걸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야체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아까의 안타까움에서 뭔가 결연한 것으로. 밀러 차관님,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여드려도 될까요? 뭔데요? 실물이요. 그가 노트북에서 영상 파일을 하나 열었습니다. 스크린에 넓은 평야가 펼쳐졌습니다. 폴란드 동부 국경지대, 러시아 접경 지역의 군사 기지였습니다. 영상 속에서 거대한 수송선 램프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끝없이 쏟아져 나오는 검은 강철 괴물들, K2 전차, 탱크들이 일렬로 늘어선 장면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겨울 햇살에 반짝이는 장갑, 땅을 울리는 궤도 소리, 포탑에서 펄럭이는 한국 태극기와 폴란드 국기. 야체크가 말했습니다. 3주 전에 도착한 영상입니다. 우리 폴란드는 러시아 국경과 맞닿아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뒤 우리에게 가장 급한 건 전차였습니다. 그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드를 요청했습니다. 대답은 4년 기다려라였어요. 프랑스의 르클레르를 요청했습니다. 3년이라고 했죠. 미국 에이브럼스는 5년이래요. 야체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년을 기다리는 동안 러시아 탱크가 바르샤바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린 그렇게 여유롭지 않아요. 그가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연락했습니다. 대답이 뭐였는지 아세요? 야체크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4개월이면 됩니다. 얼마나 필요하세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우리는 180대를 주문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켰어요. 정확히 4개월 만에 180대 전부 인도받았습니다. 지금 저 탱크들이 폴란드 동부 국경을 지키고 있어요. 야체크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밀러 차관님, 100년 역사가 뭡니까? 장인 정신이 뭡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금 당장 국민을 지켜줄 무기입니다. 독일의 역사책이 아니에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0년간 믿어왔던 것들이, 독일의 우월함, 유럽의 자존심, 우리가 세계 최고라는 확신이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뭘 어쩌자는 겁니까?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숨기려고. 한국이 대단하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무릎 꿇고 도와달라고 빌기라도 할까요? 야체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그래야 합니다. 뭐라고요? 무릎 꿇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안 그러면 48시간 뒤에 이유는 끝입니다. 그의 말이 회의실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회의실 스크린에 새로운 경고창이 떴습니다. 긴급 속보 러시아, 동유럽 국경에 추가 병력 15만 배치. 긴급 속보 노르웨이 해상가스관 의문의 폭발. 테러 가능성. 경고 이후 산업 비상사태 데드라인까지 44시간 37분.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말로 한국밖에 답이 없는 걸까요? 야체크가 보여준 폴란드 전차 영상이 끝난 뒤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있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손이 떨리는 걸 숨기려는 거였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확신에 차 있던 제 목소리가 어디로 갔는지 입안이 바짝 마른 느낌이었습니다. 자, 잠깐만요. 스웨덴 대표 카타리나 스벤손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노스볼트 파산의 당사자로서 아까부터 계속 힘들어 보였습니다. 코발스키 차관님 말씀대로 한국 배터리가 대단한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노스볼트가 기술력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년입니다. 6년 동안 우리는 모든 걸 쏟아부었어요. 스웨덴 정부가 23억 유로를 투자했고, EU 보조금 12억 유로를 받았고, BMW와 폭스바겐에서 선계약 120억 유로를 따냈습니다. 실패할 리가 없었어요. 카타리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왜 망했는지 아세요? 그녀가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율이에요. 그녀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배터리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율입니다. 100개 만들면 몇 개가 제대로 나오느냐. 우리 노스볼트 수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침묵. 23%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23%라니 100개 만들면 77개를 버린다는 뜻입니다. 말도 안 돼.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카타리나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사실이에요. 밀러 차관님. 우리가 아무리 좋은 장비를 들여오고 뛰어난 엔지니어를 채용해도 수율이 안 올랐어요. 6년 동안 23%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기술적으로. 피에르 르클레르가 물었습니다. 배터리 제조는 화학입니다. 야체크 코발스키가 끼어들었습니다.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이 네 가지 소재의 미세한 균형이 맞아야 해요. 나노미터 단위의 정밀도가 필요합니다. 조금만 어긋나도 불량이에요. 그가 새로운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글로벌 배터리 수율 비교 2024. 삼성 SDI 97.3%, LG에너지솔루션 96.8%, SK온 95.4%, CATL 중국 78.2%, 파나소닉 일본 82.1%, 노스볼트 스웨덴 23.4%, 97%. 제가 소리쳤습니다. 믿을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삼성 SDI 수율이 97.3%입니다. 100개 만들면 97개가 완벽한 제품이에요. 노스볼트의 4배가 넘죠. 야체크가 말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마르코 베르나르디가 물었습니다. 아까까지 피아트가 현대한테 진다고 라며 비웃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표정이 진지해져 있었습니다. 노하우입니다. 야체크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1990년대부터 배터리를 만들었어요. 30년 넘게 축적된 공정 데이터, 수만 번의 실패에서 얻은 교훈, 세대를 넘어 전수되는 숙련 기술자들. 이걸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최고 인재를 채용했습니다. 카타리나가 항변했습니다. 노스볼트에는 테슬라 출신, 파나소닉 출신, CATL 출신 엔지니어들이 있었어요. 세계 각국에서 스카우트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야체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각자 다른 공정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놓으면 오히려 충돌합니다. A는 이렇게 해야 한다. B는 저렇게 해야 한다. 통일된 시스템이 없으면 수율은 절대 안 올라요. 그가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삼성 SDI 울산 공장의 내부 영상이 떴습니다. 반면 한국 공장을 보세요. 생산 라인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입니다. 30년간 같은 시스템으로, 같은 매뉴얼로, 같은 품질 기준으로 운영해왔어요.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선배가 가르치고, 그 선배도 선배한테 배웠고, 이 연속성이 97%를 만드는 겁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영상 속 한국 공장은 마치 정밀 시계의 내부 같았습니다. 로봇팔들이 1초의 오차도 없이 동작하고 하얀 방진복을 입은 기술자들이 모니터를 응시하며 미세한 변수를 조정합니다. 바닥에는 먼지 하나 없고 공기 중 습도까지 소수점 단위로 통제되는 클린룸. 저 공장에서 일하는 기술자 평균 경력이 얼마인지 아세요? 야체크가 물었습니다. 17년입니다. 대부분이 20대 초반에 입사해서 40대까지 같은 라인에서 일해요. 그들의 손끝 감각이 센서보다 정밀합니다. 카타리나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노스볼트에서는 평균 근속이 2.3년이었어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카우트해온 인재들이 일해 2년 일하다가 더 좋은 조건 찾아 떠났습니다. 연봉 경쟁에서 한국 기업한테 밀렸어요. 삼성이 제시하는 스톡옵션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었거든요. 잠깐,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유럽 인재를 스카우트한다고요? 반대 아닙니까? 우리가 그들을 데려와야지. 야체크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 약간의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밀러 차관님, 현실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새로운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배터리 산업 R&D 투자 비교 2024. 한국 3사 합계 연 28조 원, EU 전체 연 4.2조 원, 격차 6.7배. 한국 배터리 3사가 연구개발에 쏟는 돈이 EU 전체의 7배입니다. 인재는 돈 있는 곳으로 가요. 지금 MIT, 스탠포드 배터리 전공 박사들이 졸업하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삼성 SDI 연구소입니다. 우리 유럽이 아니에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28조 원. 유로로 환산하면 약 200억 유로. 매년 연구개발에만. 그 돈을 어디서 버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배터리 팔아서요. 야체크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전 세계 전기차
프리미엄 시장의 64%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제외하고요.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다시 R&D에 투자해요. 이익이 투자로, 투자가 기술로, 기술이 다시 이익으로. 선순환입니다. 우리도 투자하면 되지 않습니까? 피에르가 반박했습니다. 지금 시작해서 28조 원을 쏟아부으면 따라잡을 수 있어요. 못 따라잡습니다. 야체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요? 시간 때문이에요. 야체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배터리 기술은 1년에 15%씩 발전합니다. 한국이 올해 100이면 내년엔 115, 모레는 130이가 돼요. 우리가 지금 100을 향해 달려가는 동안 그들은 이미 150, 200으로 가 있습니다. 격차는 줄어드는 게 아니라 벌어져요. 그가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노스볼트가 6년간 시도하고 실패한 동안 한국은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를 코앞에 뒀습니다. 게임이 바뀌려 하고 있어요. 리튬이온 시대가 끝나고 전고체 시대가 열리면 우리는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침묵. 카타리나 스벤손이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노스볼트를 살리려고 정말 노력했어요. 근데 저희 능력으로는 안 됐습니다. 우리가 부족했어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코발스키 차관님 말이 맞습니다. 한국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해요. 지금 당장. 회의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아까까지 한국을 비웃던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스페인의 소피아가, 네덜란드의 에바가 얼굴에 수긍하는 빛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배터리 하나로 전부를 판단하긴 이릅니다.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른 분야를 봅시다. 조선은 어떻습니까? 원전은요? 방사는요? 한 분야에서 뒤처졌다고 전체가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야체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윌러 차관님, 그럼 다른 분야도 보시겠습니까? 물론이죠. 제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야체크가 노트북을 조작했습니다. 그럼 조선부터 보시죠. 스크린에 새로운 이미지가 떴습니다. 망망대해 위에 떠있는 거대한 선박. 길이 300m가 넘는 은빛 탱크선. LNG 운반선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배 한 척이 제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뜨리게 될 줄은. LNG 운반선. 야체크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영하 163도의 액화천연가스를 싣고 수천 킬로미터를 항해하는 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술 집약적인 선박이죠. 그가 지도를 띄웠습니다. 유럽과 중동, 미국을 잇는 해상 루트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가스관을 잠갔습니다. 더 이상 파이프라인으로 가스를 받을 수 없어요. EU가 살아남으려면 카타르, 미국, 호주에서 LNG를 수입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배가 필요해요. LNG 운반선이. 마르코 베르나르디가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유럽에도 조선소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피니칸티에리가 세계 10위권 조선사예요. 우리가 직접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야체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니칸티에리는 크루즈선 전문입니다. LNG 운반선은 한 번도 만들어 본 적 없어요. 배는 배 아닙니까? 크루즈든 LNG든. 마르코가 반박했습니다. 야체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르코 차관님, 스마트폰이랑 전투기가 둘 다 전자제품이라고 해서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가 전투기를 만들 수 있을까요? 마르코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LNG 운반선은 특수선박입니다. 야체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영하 163도. 이 온도가 얼마나 극한인지 아세요? 인간의 피부가 닿으면 0.5초 만에 동상이 걸립니다. 금속도 이 온도에서는 유리처럼 부서져요. 일반 철강으로 만든 탱크에 LNG를 넣으면 선체가 깨집니다. 화면에 금속 샘플이 극저온에서 부서지는 실험 영상이 떴습니다. 단단해 보이던 철판이 망치 한 번에 산산조각 나는 장면. 그래서 LNG 탱크에는 특수합금이 필요합니다. 니켈 함량 36%의 임박항. 이 합금을 용접하는 기술, 탱크를 단열하는 기술, 극저온에서 가스 누출을 막는 기술. 전부 수십 년간의 노하우가 필요해요. 야체크가 새로운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세계 LNG 운반선 수주 점유율 2024. 한국 87.4%, 중국 9.8%, 일본 2.1%,
유럽 0.7%, 87%. 야체크가 강조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 바다 위를 떠다니는 LNG, 운반선 10척 중 9척이 한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HD현대,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이 세 회사가 지구의 에너지 수송을 책임지고 있어요. 중국도 9%나 되지 않습니까? 에바 판데르백이 물었습니다. 야체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중국 이야기해드릴까요? 그가 새로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불타는 선박이 보였습니다.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구조 헬기가 주변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작년 8월 인도양 한가운데서 중국산 LNG, 운반선 동방가스 17호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야체크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용접 부위 결함이었어요. 영하 163도 환경에서 용접 이음새가 버티지 못하고 갈라졌습니다. 액화가스가 기화되면서 폭발. 선원 47명 전원 사망. 회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 사고 이후 카타르 국영석유 회사 쿼차에너지가 중국 조선소 발주를 전면 취소했습니다. 100척 계약 중 남은 72척 전량 한국으로 돌렸어요. 야체크가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카타르 LNG선 발주 현황 2024. 총 100척 발주. 한국 92척, HD현대 51척, 삼성중공업 41척, 중국 8척, 0척 계약 취소. 92%입니다. 야체크가 말했습니다. 세계 최대 LNG 수출국 카타르가 자국 가스를 실어 나를 배를 전량 한국에 맡겼어요. 중국도 안 되고 일본도 안 되고 유럽은 아예 기술이 없습니다. 마르코가 손으로 이마를 감쌌습니다. 피니칸티에리가 LNG선 사업 진출을 검토한다고 들었습니다. 그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검토 단계가 어디까지 왔습니까? 야체크가 물었습니다. 기본 설계 연구 중이라고. 완공까지 몇 년 예상합니까? 10년 정도. 10년이요? 야체크가 피식 웃었습니다. 지금 이후에 남은 가스가 3주치입니다. 3주 안에 LNG 수입 경로를 확보해야 해요. 10년 뒤에 배 만들어서 뭐합니까? 마르코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배를 구하려면 한국밖에 없다는 겁니까? 네. 야체크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뭡니까? 한국 조선소 수주 잔량이 3년치가 밀려 있습니다. 지금 주문해도 배 받기까지 최소 36개월. 우리가 동사하고도 한참 뒤에요. 회의실에 절망적인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방법이 없다는 겁니까? 피에르가 물었습니다. 하나 있긴 합니다. 야체크가 말했습니다. 뭡니까? 한국 조선소의 특급 우선 계약을 요청하는 거예요. 기존 수주 물량 일부를 뒤로 밀고 이후 물량을 먼저 처리해달라고. 물론 프리미엄을 얹어야겠죠. 얼마나요? 기본 가격의 40% 추가. 그리고 장기 독점 계약 조건. 소피아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LNG선 한 척이 2억 5천만 달러인데 40% 추가하면 3억 5천만 달러. 이유가 필요한 선박이 최소 30척이니까. 그녀가 숫자를 읽었습니다. 105억 달러. 유로로 약 100억 유로. 100억 유로를 한국에 내야 한다고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그게 아니면 유럽 시민들이 이번 겨울 얼어 죽습니다. 야체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100억 유로와 인명 중에 뭐가 더 중요합니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스크린에 새로운 속보가 떴습니다. 긴급 속보 노르웨이 해상가스관 추가 폭발. 잔여 공급량 15% 감소. 경고 이후 산업 비상사태 데드라인까지 41시간 22분.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노르웨이 가스관까지. 이건 테러야 테러. 러시아 지시 분명해. 아수라장이 되어가는 회의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의 겨울하늘이 낯빛으로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영하 15도. 그리고 앞으로 더 추워질 겁니다. 3주치 가스. 노르웨이 공급 15% 감소. 러시아의 압박. 그리고 우리를 구할 수 있는 배를 가진 나라는 오직 한 곳. 대한민국. 마르코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까까지 피아트가 현대한테 진다고 라며 비웃던 그가. 알겠습니다. 그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선은 인정합니다. 우리 이탈리아로서는 경쟁 상대가 안 돼요. 한국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항복. 첫 번째는 배터리의 카타리나, 두 번째는 조선의 마르코. 하지만 저는 아직이었습니다. 배터리, 조선. 네.
인정하죠.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민간 산업입니다. 국가 안보는 다릅니다. 방산과 원전은 우리 유럽이 자체 해결해야 해요. 미국의 우산 아래에 있는 한국한테 안보를 맡길 순 없습니다. 야체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방산요? 그가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방산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야체크가 다음 화면을 띄우는 순간 저는 제 30년 경력 중 가장 충격적인 사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야체크가 띄운 화면에 유럽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동유럽 국경선을 따라 붉은 점들이 빽빽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폴란드, 발트 3국, 루마니아, 러시아와 접한 모든 국가들. 이건 러시아군 배치 현황입니다. 야체크가 말했습니다. 지난 48시간 동안 추가 배치된 병력만 15만 명, 전차 1200대, 자주포 800문, 전투기 350기.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독일 국방부 대표 클라우스 슈미트가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군인 출신답게 저 숫자들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저 병력이면 폴란드를 72시간 안에 점령할 수 있습니다. 야체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자국이 72시간 안에 사라질 수 있다는 말을 하면서도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각오한 사람의 담담함이었습니다. 나토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미국요? 야체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미국은 지금 태평양에 정신이 팔려 있어요. 중국 견제한다고 항공모함을 전부 서태평양으로 빼냈습니다. 유럽에 배치된 미군은 6만 명뿐이에요. 러시아가 진짜 밀고 들어오면 미군이 본격 개입하기까지 최소 2주는 걸립니다. 2주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클라우스가 물었습니다. 2주 동안 뭘로 막습니까? 야체크가 되물었습니다. 유럽 자체 전력으로요. 그 전력이 뭔데요? 야체크가 클라우스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슈미트 차관님, 독일 연방군 탄약 재고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니까? 클라우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야체크가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나토 주요국 탄약 재고 현황 전면전 기준. 독일 2일치, 프랑스 4일치, 영국 5일치, 이탈리아 3일치, 폴란드 9일치 한국산 포함. 회의실에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2일치, 피에르가 소리쳤습니다. 독일군 탄약이 2일치밖에 안 된다고요? 클라우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처져 있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인정했습니다. 냉전 종식 이후 30년간 군축을 계속했습니다. 평화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국방비를 복지로 돌렸고, 무기 생산 라인을 축소했고, 예비 탄약을 처분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평화는 공짜가 아니라는 걸. 그래서 부랴부랴 재무장을 시작했는데. 근데요? 생산이 안 됩니다. 클라우스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공장 가동률이 18%예요. 숙련공들이 다 은퇴했고 생산 설비는 녹슬었고 부품 공급망은 끊겼습니다. 지금 속도로는 정상 재고 수준까지 채우는데 8년이 걸려요. 8년. 네. 그동안 러시아가 기다려주면 좋겠지만 클라우스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야체크가 새로운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155mm 포탄 월간 생산량 비교. 한국 15만 발, 미국 2.8만 발, 러시아 25만 발, EU 전체 2.3만 발, EU 전체 생산량이 한국의 15%입니다. 야체크가 말했습니다. 한 달에 2만 3천 발 만드는데 우크라이나에서 하루에 7천 발씩 소모해요. 우리가 한 달 동안 만든 걸 사흘 만에 써버리는 겁니다. 생산을 늘리면 되지 않습니까? 소피아가 물었습니다. 늘리려면 공장이 필요하고 공장 짓는데 3년 걸립니다. 그리고 공장이 있어도 숙련공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숙련공 양성에 5년, 결국 8년입니다. 야체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반면 한국을 보세요. 그가 새로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거대한 공장이 나타났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생산 라인. 컨베이어 벨트 위로 포탄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24시간 가동되는 조명 아래 로봇팔과 기술자들이 쉴 틈 없이 움직입니다. 하나 창원 공장입니다.
스문의 시간 365일 멈추지 않아요. 3교대로 돌아갑니다. 야체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뭡니까? 확장성입니다. 야체크가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한국 방산업체들은 전시동원 체제로 전환하면 생산량을 3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월 15만 발인데 전시엔 45만 발. 미국과 러시아를 합친 것보다 많아요. 클라우스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인력은요? 원자재는요? 한국에는 예비군이 있습니다. 야체크가 대답했습니다. 평소에 민간 공장에서 일하다가 비상시 군수 공장으로 전환되는 시스템이에요. 인력 풀이 수백만 명입니다. 원자재는 평시에 3개월치를 비축하고요. 3개월치 비축? 한국은 전쟁이 끝난 적이 없거든요. 야체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1953년 휴전 이후 70년간 북한과 대치하고 있어요. 언제 전쟁이 다시 터질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 상태가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산 인프라가 된 거예요.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동안 그들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우리가 복지를 늘리는 동안 그들은 무기를 쌓고 있었다. 우리가 역사책 속에서 살 동안 그들은 현실과 싸우고 있었다. K2 전차 생산 속도 아십니까? 야체크가 물었습니다. 월 45대입니다. 독일 레오파드 공장은 월 4대예요. 10배 이상 차이 납니다. 불가능해. 클라우스가 중얼거렸습니다. 탱크는 정밀 기계입니다. 월 45대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야체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탱크도 자동차처럼 만들거든요. 현대자동차 생산 시스템을 방산에 적용했습니다. 로봇 용접, 모듈 조립, 저스트 인타임 부품 공급, 자동차 공장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탱크를 찍어내요. 그가 새로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K2 전차 생산 라인. 거대한 공장 안에서 탱크 차체가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이동합니다. 각 스테이션마다 부품이 조립되고 용접되고 검수됩니다. 마지막에는 완성된 전차가 줄줄이 출고되는 장면. 이건 탱크 공장이 아니라 자동차 공장 같은데. 마르코가 중얼거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빠른 거예요. 야체크가 말했습니다. 유럽 탱크 공장은 아직도 장인 방식입니다. 숙련공이 한 대 한 대 수작업으로 만들어요. 품질은 좋지만 속도가 안 나옵니다. 한국은 품질도 유지하면서 속도까지 잡았어요. 그가 폴란드 전차 영상을 다시 띄웠습니다. 우리가 받은 K2 180대. 4개월 만에 전량 인도받았습니다. 독일 레오파드였으면 4년이 걸렸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야체크가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폴란드는 K2 1000대 추가 계약을 협상 중입니다. 1000대? 클라우스가 소리쳤습니다. 1000대면 유럽 최대 전차 전력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1000대가 3년 안에 전부 배치될 예정입니다. 야체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독일이 레오파드 1000대 만들려면 몇 년 걸립니까? 클라우스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계산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월 4대 생산이면 1000대에 250개월, 20년이 넘게 걸립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건 인정할 수 없어. 독일의 군사 기술이 한국에 뒤처진다고. 우리가 2차례 세계대전을 치른 나라인데, 크루프 철강과 라인메탈의 후예인데, 기다려요.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속도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품질은요? 전장에서 진짜 성능이 입증됐습니까? 실전 경험 없는 무기를 어떻게 믿습니까? 야체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실전 경험이요? 그래요. 한국군은 1953년 이후 전쟁을 치른 적 없지 않습니까? 탁상 이론으로만 만든 무기가 진짜 전장에서 통할지 누가 압니까? 야체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그가 새로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포화 속의 전장이 나타났습니다. 폭발음, 총성, 비명.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이었습니다. K9 자주포입니다. 야체크가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공여된 K9이 실전에서 운용 중이에요. 화면 속에서 K9 자주포가 포문을 열었습니다. 굉음과 함께 불덩이가 솟아오르고 수킬로미터 떨어진 러시아 진지에 폭발이 일어납니다. 15초의 세발 급속 사격. 목표물 명중률 94%. 우크라이나군 평가입니다. 야체크가 말했습니다. 독일 PC-2000과 성능 비교 데이터도 있어요. 155mm 자주포 성능 비교,
우크라이나 실전 데이터. K9 한국. 분당 발사 속도 8발. 사격 후 이동시간 45초. 전장 가동률 92%. BC 2000 독일. 분당 발사 속도 10발. 사격 후 이동시간 90초. 전장 가동률 58%. 발사 속도는 독일이 빠릅니다. 야체크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전장 가동률을 보세요. K9은 92%, BC 2000은 58%예요. 가동률이 뭡니까? 에바가 물었습니다. 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비율입니다. 야체크가 설명했습니다. PC 2000은 정밀하지만 예민해요. 조금만 먼지가 들어가거나 부품이 마모되면 멈춥니다. 정비하려면 특수 장비와 숙련 기술자가 필요하고요. 반면 K9은 투박하지만 튼튼해요. 진흙탕에서 굴러도 돌아가고 부품이 망가지면 현장에서 교체 가능합니다. 클라우스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BC 2000 정비 때문에 애먹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가 인정했습니다. 부품이 특수 규격이라 수급이 안 되고 정비 매뉴얼이 너무 복잡해서 현지 기술자들이 익히질 못해요. K9은 다릅니다. 야체크가 말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정비소에서 쓰는 공구로 수리할 수 있어요. 부품도 상용 규격이 많아서 현지 조달이 가능하고요. 전쟁에서 진짜 필요한 건 최첨단이 아니라 신뢰성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전장 가동률 92%. 이게 의미하는 건 한국 무기가 실전에서 거의 멈추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면 우리 독일제는 40% 이상이 고장나 있다는 거고요. 기술력의 우위? 그런 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틀렸습니다. 우리는 정밀함이 최고의 기술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전쟁터에서 진짜 필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그걸 알고 있었고 우리는 몰랐습니다. 클라우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인정합니다. 그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산에서도 한국이 앞서 있습니다. 적어도 현재 필요한 것에 있어서는. 세 번째 항복. 배터리의 카타리나, 조선의 마르코, 그리고 방산의 클라우스. 하나둘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명이 남았습니다. 피에르 르클레르, 프랑스 대표. 원자력의 나라 프랑스. 그는 아직 입을 열지 않고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 스크린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원전 기술만큼은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 그걸 꺾을 수 있을까요? 야체크가 피에르를 바라봤습니다. 르클레르 차관님. 뭡니까? 피에르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원전 이야기해도 될까요? 피에르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해보시죠. 원전만큼은 우리 프랑스가 세계 최고입니다. 한국이 감히 비교 대상이 되지 않아요. 야체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핀란드 이야기부터 할까요? 피에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핀란드 올킬루오토 3호기. 야체크가 화면에 원전 사진을 띄웠습니다. 발트해 연안에 우뚝 솟은 거대한 원자로 돔. 프랑스 기술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적어도 계획대로였다면. 2005년 착공, 2009년 완공 예정이었습니다. 야체크가 말했습니다. 공사비 32억 유로, 공사 기간 4년. 프랑스 아레바가 자신 있게 내건 조건이었죠. 피에르의 얼굴에 불안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코발스키 차관, 그 프로젝트는 특수한 상황이. 특수한 상황이요? 야체크가 말을 끊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가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핀란드 올킬루오토 3호기 건설 기록. 착공 2005년. 당초 완공 예정 2009년. 실제 완공 2023년. 지연 기간 14년. 당초 예산 32억 유로. 최종 비용 120억 유로. 초과 비용 88억 유로 275% 초과. 회의실에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14년 지연이요? 마르코가 소리쳤습니다. 4년 만에 끝낸다더니 18년 걸렸다는 겁니까? 네. 야체크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비용은 4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32억 유로가 120억 유로가 됐어요. 피에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핀란드 측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핀란드 규제 당국이 너무 까다롭게 굴었어요. 설계 변경 요구가 127건이었습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127건 설계 변경이요? 야체크가 되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변경이 필요했을까요? 피에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레바의 초기 설계 자체에 결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체크가 말했습니다. 용접 불량, 콘크리트 강도 미달, 배관 설계 오류. 핀란드 측이 문제를 지적할 때마다 아레바는 우리 방식대로 하면 된다고 버텼죠. 결국 수십 건의 소송이 오갔고 공사는 계속 지연됐습니다. 피에르의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했습니다. 그래도 결국 완공했지 않습니까? 기술력이 없었으면 완공도 못했을 겁니다. 물론이죠. 프랑스 원전 기술력은 대단합니다. 야체크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건설 능력은 다른 문제예요. 그가 새로운 화면을 띄웠습니다. UAE 바라카 원전 건설 기록. 건설사 한국전력 컨소시엄 KEPCO. 착공 2012년. 당초 완공 예정 2017년 1호기. 실제 완공 2020년 1호기. 2024년 4호기 전부. 당초 예산 200억 달러. 최종 비용 200억 달러. 초과 비용 0. 잠깐. 피에르가 눈을 비볐습니다. 초과 비용이 0이라고요? 네. 예정보다 빨리 끝났다고요? 1호기는 예정보다 약간 늦었지만 전체 프로젝트는 거의 정시에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단 1달러도 초과하지 않았어요.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에바가 물었습니다. 원전 건설에서 예산 초과 없이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한국의 표준화 시스템 덕분입니다. 야체크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APR1400이라는 표준 원전 설계를 갖고 있어요. 레고 블록처럼 모듈화된 설계죠. 국내에서 이미 여러 기를 지으면서 검증했고 그 경험 그대로 UAE에 적용했습니다. 표준화요? 네. 프랑스는 원전을 지을 때마다 새로운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매번 다른 문제가 생겨요. 한국은 같은 설계를 반복합니다. 문제가 생길 부분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사전에 방지할 수 있죠. 피에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표준화된 설계는 기술 혁신이 없다는 뜻입니다. 프랑스는 매번 최신 기술을 적용하기 때문에 변동이 있는 거예요. 최신 기술이요? 야체크가 물었습니다. 그 최신 기술 적용한다고 14년 지연되고 88억 유로 날린 게 가치가 있었습니까? 피에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완벽한 혁신보다 확실한 실행이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야체크가 말했습니다. UAE는 전력이 급했어요. 10년 뒤에 최신 기술보다 5년 안에 돌아가는 발전소가 필요했습니다. 프랑스는 기다리면 더 좋은 걸 주겠다고 했고, 한국은 지금 당장 확실하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UAE는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그건 UAE가 기술을 모르니까 그런 선택을 한 겁니다. 피에르가 반박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프랑스 기술이, 체코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야체크가 끊었습니다. 피에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체코요? 지금 체코가 두코바니 원전 2기 신규 건설 입찰을 진행 중입니다. 총 사업비 250억 유로짜리요. 야체크가 새로운 화면을 띄웠습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입찰 현황. 사업 규모 250억 유로. 입찰 참가 프랑스 EDF, 한국 KEPCO, 미국 웨스팅하우스. 1차 평가 결과 기술 프랑스 한국, 미국 동점. 가격 한국 프랑스 미국. 일정 한국 프랑스 미국. 종합 한국 1위. 한국이 1위라고요? 피에르가 소리쳤습니다. 네. 기술은 셋 다 비슷하게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가격과 일정에서 한국이 압도적이에요. 야체크가 말했습니다. 특히 일정. 체코 측이 가장 중요하게 본 항목입니다. 핀란드 사례를 보고 프랑스한테 맡기면 또 10년 늦어진다는 우려가 팽배합니다. 피에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프랑스가 최종 탈락하면 유럽 원전 산업의 자존심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습니까? 야체크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체코 국민들은 2035년까지 안정적인 전력이 필요합니다. 프랑스의 자존심이 아니라요. 피에르가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원자력 대국 프랑스. 세계 최초의 상업 원전을 지은 나라. 그 자부심이 지금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설계하는 동안 피에르가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이미 가동 중이었군요. 네 번째 항복, 배터리, 조선, 방산, 그리고 원전. 이제 회의실에서 한국을 무시하는 목소리는 사라졌습니다. 저만 빼고요. 저는 여전히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30년간 믿어온 것들, 독일의 기술력, 유럽의 우월함, 우리가 세계 최고라는 확신. 그걸 포기하면 제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야체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밀러 차관님, 뭡니까? 한 가지만 더 보여드려도 될까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뭘 보여주겠다는 건지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야체크가 말했습니다. 차관님의 아버지 이야기요. 저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가 여기서 왜 나옵니까? 비렐름 밀러, 폭스바겐 볼프스부르크 공장 수석 엔지니어. 1968년부터 2003년까지 35년 근무. 맞습니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아버지 이름을 알고 있지? 1974년, 당시 폭스바겐은 한국에 기술 이전을 검토했습니다. 야체크가 말했습니다. 비렐름 밀러 씨가 한국 기술진 교육을 담당했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이야기. 아버지가 생전에 딱 한 번 해주셨던 그때 일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야체크가 노트북에서 오래된 문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폭스바겐 내부 보고서예요. 1974년 한국 기술 연수 프로그램 평가서. 화면에 바렌 독일어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 끝에 아버지의 친필 메모가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글씨. 삐뚤빼뚤하면서도 단정한 엔지니어다운 그 필체. 30년 만에 다시 보는 아버지의 흔적이었습니다. 야체크가 문서를 확대했습니다. 기술 연수평가 개인 소견. 1974년 9월 15일. 작성자 비렐름 밀러, 수석 엔지니어. 오늘 한국에서 온 기술진 12명의 연수가 종료되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 이들을 만났을 때는 걱정이 앞섰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서 왔다고 했다. 공업 기반도, 경험도, 자본도 없는 나라. 우리 독일의 정밀 기술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의문이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난 지금 나는 인정해야 할 것 같다. 이들의 눈빛이 무섭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야체크가 계속 읽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질문을 멈추지 않았다. 왜 이렇게 하는가? 다른 방법은 없는가? 더 빠르게 할 수 없는가? 독일 기술자들이 원래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답하면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눈빛이 말했다. 아직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이다. 식사 시간에도 휴식 시간에도 그들은 도면을 들여다봤다. 밤늦게까지 실습장에 불이 꺼지지 않았다. 피로해 보이면서도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실습장을 지나다가 한국 기술자 한 명이 혼자 남아 기계를 만지고 있는 것을 봤다. 이름이 박 씨였던 것 같다. 내가 왜 아직 안 자느냐고 물었다. 그가 대답했다. 저희 나라에는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아가면 이 손으로 직접 만들어야 합니다. 1시간이라도 더 배워가고 싶습니다. 저는 눈앞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해주셨던 이야기. 그 청년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다.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굶주린 사람의 눈이었어.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의 눈. 우리 독일은 너무 풍요로워서 저런 눈빛을 잃어버린 지 오래됐지. 야체크가 문서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나는 확신한다. 30년 뒤, 이 나라는 우리를 추월할 것이다. 아니, 어쩌면 더 빠를 수도 있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 절박함이다. 아무것도 없기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사람들의 처절한 의지. 우리 독일은 너무 오래 풍요 속에 있었다. 편안함에 취해 있다. 이 나태함이 계속된다면 언젠가 우리는 저 눈빛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1974년 9월 15일, 비렐름 밀러. 회의실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눈물이 흐르는 것도 모르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50년 전에 이미 아셨던 거군요. 저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외면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한스, 독일의 오만함을 버려라. 세상은 바뀌고 있다. 저는 그 말씀을 귓등으로 흘렸습니다. 젊은 시절의 객기로 치부했습니다. 아버지는 은퇴 후 세상 물정을 모르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린 건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저였습니다. 30년간 저는 아버지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독일의 기술력을 맹신했고 한국을 하청공장으로 얕봤습니다. K-팝이나 잘하는 나라라고, 조립이나 잘하는 나라라고. 하지만 현실은 배터리 64%,
LNG선 87%, 방산 437% 성장, 원전 정시 완공. 그들이 모든 분야에서 우리를 앞지르고 있었습니다. 밀러 차관님. 야체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비렐름 밀러 씨가 1974년에 만났던 그 청년. 박 씨.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시 현대자동차 신입 엔지니어였습니다. 독일에서 3개월 연수를 마치고 돌아간 뒤 현대의 첫 번째 독자 모델 개발을 이끌었죠. 야체크가 화면에 사진 한 장을 띄웠습니다. 1976년 현대자동차 포니 생산라인 앞에서 찍은 단체 사진. 가운데 서 있는 젊은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나중에 현대자동차 기술연구소 초대 소장이 되셨습니다. 야체크가 말했습니다. 비렐름 밀러 씨한테 1시간이라도 더 배우고 싶다고 했던 그 청년이 20년 뒤 현대를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로 만든 겁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코발스키 차관.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 자료를 어디서 구했습니까? 폴란드 정부 아카이브에 있었습니다. 야체크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K2 전차 도입을 검토할 때 한국 방산의 역사를 조사했어요. 그 과정에서 한국 산업화 전반을 공부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 독일-한국 기술 협력 기록도 찾게 됐습니다.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비렐름 밀러 씨의 보고서를 읽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50년 전에 이미 미래를 내다본 독일인이 있었다니.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간신히 버텼습니다.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카타리나가, 마르코가, 클라우스가, 피에르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아까의 오만함이 사라지고 무언가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의 진지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도 같은 표정이었을 겁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30년간 저는 독일의 기술력을 맹신했습니다. 우리가 세계 최고라고, 다른 나라들은 우리를 따라올 수 없다고, 특히 한국은 그냥 조립공장이라고.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는 동안 그들은 미래를 향해 달렸습니다. 우리가 전통과 자존심을 운운할 때 그들은 결과로 증명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아버지는 50년 전에 이미 아셨습니다. 저 눈빛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게 될 거라고. 하지만 저는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오늘에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깨어날 때라는 것을. 저는 야체크를 바라봤습니다. 코발스키 차관님. 네. 한국과 협력하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EU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체크의 눈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밀러 차관님. 그가 새로운 화면을 띄웠습니다. EU 한국 긴급산업협력 제안서.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아버지 말씀을 따르려 합니다. 50년이나 늦었지만. 회의실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한국을 비웃던 목소리들이 사라지고 27개국 대표들의 얼굴에는 하나같이 깨달음과 수긍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여전히 후들거렸지만 이번에는 부끄러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오만함을 내려놓는 무게. 그것이 온몸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동료 여러분.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고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7개국 대표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3시간 전 이 회의가 시작됐을 때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독일의 기술력으로, 유럽의 저력으로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고. 한국 같은 작은 나라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다고. 저는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아까 야체크가 보여줬던 숫자들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배터리 64%, LNG선 87%, 방산 437% 성장, 원전 정시 완공. 하지만 현실은 제 오만함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는 동안 한국은 미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통과 자존심을 운운할 때 그들은 결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던 50년 동안 그들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았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제 아버지는 50년 전에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저 눈빛을 가진 사람들 앞에 우리가 무릎 꿇게 될 거라고. 저는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버지의 예언이 현실이 됐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동료 여러분, 저 한스 밀러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합니다. 회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21세기 산업의 표준은 더 이상 독일이 아닙니다. 유럽이 아닙니다.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침묵, 그리고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카타리나 스벤손이 먼저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노스볼트의 실패를 짊어진 그녀에게 제 고백은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마르코 베르나르디가 뒤따랐습니다. 아까까지 피아트가 현대한테 진다고 라며 비웃던 그가 지금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클라우스 슈미트, 피에르 르클레르, 소피아 헤르난데스, 에바 판데르백,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침내 27개국 대표 전원이 기립했습니다. 야체크 코발스키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용기 있는 결정이셨습니다. 밀러 차관님.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코발스키 차관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을 겁니다. 야체크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한국과 연결해야죠. EU 집행위원장 마리안느 베버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바로 한국 대통령실과 화상 연결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녀가 통신 담당관에게 지시했습니다. 몇 분 뒤 회의실 메인 스크린에 연결 중이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곧 한국을 마주하게 됩니다. 30년간 하청공장이라고 무시했던 나라. 이제 우리의 생존을 맡겨야 할 나라. 화면이 켜졌습니다. 서울, 한국 대통령실 위기대응센터. 화면 속에는 단정한 정장을 입은 중년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녀의 뒤로 대형 스크린에 EU 지도와 각종 산업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U 위원장님. 그녀가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연락에도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버 위원장이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EU의 상황은 저희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장관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노스볼트 파산, 러시아 가스 차단, 동유럽 군사 위협, 복합 위기시죠. 저는 놀랐습니다. 우리가 허둥대는 동안 그들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연락드렸습니다. 베버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EU는 한국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배터리, 조선, 방산, 원전, 모든 분야에서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국 장관의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회의실에 안도의 한숨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긴장했습니다. 조건이요? 베버 위원장이 물었습니다. 네. 한국 장관이 화면 속에서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지난 30년간 유럽은 한국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침묵, 기술 이전해줬으니 고마워해라. 아시아의 조립공장 주제에 우리 시장에 들어오고 싶으면 규제 맞춰라. 이런 태도였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수십 년간 쌓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EU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수없이 굴욕을 당했습니다. 환경 규제, 안전 규제, 노동 규제. 명목은 그럴싸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비관세 장벽이었죠. 한국 제품이 좋으면 규제를 바꿔서라도 막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삼성이 스마트폰 1위를 할 때 EU는 어떻게 했습니까? 특허 소송을 남발했죠. 현대차가 유럽에서 팔릴 때는요? 배기가스 테스트 기준을 갑자기 바꿨습니다. LG 배터리가 들어올 때는요? 탄소 발자국 규제를 만들었죠. 그녀가 회의실을 화면 너머로 바라봤습니다. 전부 합법적인 규제였다고 하시겠죠. 맞습니다. 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도가 뭐였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국 장관이 말했습니다. 첫째, 더 이상 한국을 하청공장으로 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부품 납품업체가 아닙니다. 동등한 파트너입니다. 둘째,
기술 협력은 쌍방향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EU의 기초과학과 한국의 응용기술을 교환하는 겁니다. 셋째, 장기 계약을 원합니다. 위기 때만 찾아왔다가 상황 나아지면 버리는 관계는 사양합니다. 최소 20년 전략적 파트너십이요. 그녀가 화면 속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조건을 수락하신다면 한국은 EU를 돕겠습니다. 배터리 월 50기가와트시 긴급 공급, LNG선 30척, 우선 배정, K2 전차 500대와 K9 자주포 300문 긴급 도입, 원전 6기 공동 건설, 총 850억 유로 규모의 협력 패키지입니다. 숫자들이 스크린에 떴습니다. EU 한국 긴급 산업 협력 패키지, 배터리 월 50GW 공급 EU 수요의 40%, 조선 LNG선 30척 우선 건조 18개월 내, 방산 K2 500대, K9 300문, 탄약 200만 발, 원전 APR 1406기 공동 건설 체코, 폴란드, 루마니아, 총 규모 850억 유로, 기간 20년 전략적 파트너십,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850억 유로, 천문학적인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EU의 생존이 걸린 문제 앞에서 돈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베버 위원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장관님의 조건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조건들은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던 점, EU를 대표해서 사과드립니다. 한국 장관의 표정이 살짝 부드러워졌습니다. EU 27개국 대표 여러분, 베버 위원장이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한국과의 긴급 협력 패키지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저는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카타리나가 따랐습니다. 마르코가, 클라우스가, 피에르가, 야체크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들었습니다. 27개국, 전원 찬성, 만장일치였습니다.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베버 위원장이 선언했습니다. 화면 속 한국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첫 번째 배터리 선적은 72시간 내에 출발합니다. LNG선 배정은 내일 중으로 확정되고요.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다음 달부터 순차 도착합니다. 회의실에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72시간. 우리가 수년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한국은 72시간 안에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이 속도의 차이구나. 이것이 우리가 진 이유구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한국 장관이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EU 여러분. 그녀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70년 전 폐허에서 시작했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사람뿐이었죠. 그 사람들이 피땀 흘려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EU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뭘까요? 겸손함입니다.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하면 미래를 잃습니다. 배울 준비가 된 사람만이 성장할 수 있어요. 오늘 EU가 보여주신 용기, 저희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이 담긴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함께 가시죠. 한국과 EU가. 화상 연결이 종료됐습니다. 회의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환호와 포옹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의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밤새 이어진 회의, 그리고 새벽녘에 찾아온 희망. 우리는 살았습니다. 아니,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6개월 뒤, 브뤼셀 국제공항 VIP 터미널. 저는 EU 산업장관 대표단의 맨 앞에 서 있었습니다. 카타리나, 마르코, 클라우스, 피에르. 그날 밤 함께 눈물 흘렸던 동료들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활주로 저편에서 대한항공 특별기가 착륙했습니다. 비행기 동체에 새겨진 태극 문양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트랩이 내려오고 문이 열렸습니다. 가장 먼저 내린 사람은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6개월 전 화상회의에서 우리에게 조건을 제시했던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그녀 뒤로 줄줄이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한국 기술자 500명, 배터리 엔지니어, 조선 설계사, 원전 건설 전문가, 방산 기술자. 각자의 분야에서 한국 최고라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제 아버지가 50년 전에 보셨다던 그 눈빛과 닮아 있었습니다. 굶주린 사람의 눈,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의 눈. 아니,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50년간 쌓아온 성취에 대한 당당함, 그리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설렘.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한국 장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연습했던 한국어를 꺼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음이 어눌했을 겁니다. 하지만 진심은 전해졌을 거라 믿습니다. 한국 장관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밀러 차관님. 그녀가 유창한 독일어로 대답했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이 순간이 내일 전 세계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할 것입니다. 역사적 순간 이후, 한국 기술자 500명 공식 환영. 유럽 재건의 시작 한국 이후 전략적 파트너십 본격 가동. 환영 행사가 끝난 뒤 저는 공항 라운지에서 잠시 혼자 시간을 가졌습니다. 창밖으로 한국 기술자들이 버스에 오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각자 유럽 전역으로 흩어질 것입니다. 독일의 배터리 공장으로, 프랑스의 원전 현장으로, 폴란드의 방산시설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974년 볼프스부르크 폭스바겐 공장. 아버지 비렐름 밀러가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 젊은 아버지의 옆에 서 있는 한국 청년. 박 씨라고 했던가. 그가 훗날 현대자동차의 전설이 될 줄 아버지는 아셨을까요? 사진 속 한국 청년들의 눈빛. 가진 것 없이 모든 것을 걸어야 했던 사람들의 눈빛. 그리고 오늘 공항에서 본 한국 기술자들의 눈빛. 50년이 지났지만 그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다만 하나가 달라졌습니다. 50년 전에는 배우러 왔던 그들이 오늘은 가르치러 왔습니다. 저는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아버지 말씀을 따르게 됐습니다. 50년이나 늦었지만 그래도 늦지 않았다고 믿고 싶습니다. 저는 라운지를 나와 회의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EU-한국합동산업위원회 첫 회의가 있습니다. 앞으로 20년간의 협력 로드맵을 논의할 자리입니다. 회의장 입구에서 야체크, 코발스키와 마주쳤습니다. 밀러 차관님.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한국어 인사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발음이 엉망이었을 텐데요. 아닙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야체크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6개월 전 그 밤 기억나십니까? 잊을 수가 없죠. 그때 차관님이 한국한테 무릎 꿇으라고 하셨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아닙니다. 야체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차관님이 계셨기에 오늘이 있는 겁니다. 누군가 먼저 내가 틀렸다고 인정해야 변화가 시작되거든요. 차관님이 그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야체크를 바라봤습니다. 코발스키 차관님이야말로 진짜 영웅입니다. 혼자서 27개국 앞에 서서 진실을 말했잖습니까? 그 용기가 없었으면 우리는 아직도 눈을 감고 있었을 겁니다. 야체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 옆에 있으니까요. 현실을 직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유, 부릴 처지가 아니었어요. 그래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맞습니다. 야체크가 인정했습니다. 솔직히 그날 밤 회의장에 들어가기 전에 손이 떨렸습니다. 27개국 장관들 앞에서 한국한테 배워야 한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큰 도발인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 그게 제 역할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역할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야체크가 회의장 문을 열었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역할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회의장 안에는 이미 EU 대표단과 한국 대표단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자리로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100년 전 유럽은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산업혁명의 발상지, 제국주의의 심장, 인류 문명의 표준. 우리는 세계를 가르치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반도에서 기적을 이룬 나라.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정상에 선 나라. 그 나라에게 배우는 입장이 됐습니다. 굴욕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겸손입니다. 배울 줄 아는 겸손. 변화할 줄 아는 용기.
과거를 놓을 줄 아는 지혜. 제 아버지는 50년 전에 이미 아셨습니다. 독일의 오만함을 버려라. 이제야 그 말씀을 이해합니다. 오만함을 버리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회의장을 둘러봤습니다. EU 대표단과 한국 대표단이 마주 보고 앉아 있습니다. 50년 전에는 가르치는 쪽과 배우는 쪽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우리는 함께 앉아 있습니다. 동등한 파트너로서.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 폐허에서 기적을 만들었던 그들처럼. 역사는 용기 있는 자의 편입니다. 오늘 EU는 용기를 냈습니다. 내일 우리는 다시 시작합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독일 산업차관 한스 뮬러가 브뤼셀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이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세요. 작은 자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